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고요. 외국인은 벌써부터 1,100억 원대의 순매수를 넘어섰는데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신기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예전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등등해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항상 신기록을 만들어내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매수까지 진행되는 걸 봐서는 33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장 연속을 깰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기록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어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 연속 최장 기록입니다.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연속 28거래일째 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난번 2010년 9월 초에 그때부터 진행됐던 26거래일 연속을 넘어서는 기록이거든요. 이 28일 거래일 동안 나온 펀드로부터 이제 유입된, 물론 나간 금액도 있지만 들어온 금액도 있습니다. 그 들어온 금액이 보니까 1조 7천억 정도가 되고, 나간 금액, 그러니까 펀드 환매가 된 유출된 금액이 무려 5조 1천억입니다. 이번에 나간 게. 해서 이것을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순 유출된 금액이 무려 3조 4천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추산되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가 있는데 2000 초반의 물량은 상당 부분 이미 소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게 지금 계산 통계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그렇게 소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단순한 금액 연속 기록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통 통계라는 것은 모아놓았을 때 또 비교할 때 의미가 있죠.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펀드 환매라는 어떤 그림, 2010년과 지금의 모습을 제가 비교한 그림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금액 자체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당시와 놓고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그림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기록적인 펀드 환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2007년부터 해서 2007년 이때가 이제 지수로 보면 2000포인트 처음 도달할 때, 자, 첫 기록이죠. 그 이후부터 해서 2013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은 2000포인트 갔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락을 했고, 일자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다시 2009년 급등이 나오고요. 2010년에 박스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위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 파란색 올라가는 흐름을 보시죠. 펀드로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2000포인트에서. 자,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2010년에 2006거래 연속 환매가 나왔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급속도로 주가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약 1년간의 박스권 행보를 보였었는데, 1년 정도의 박스권 행보면은 굉장히 고통이 큽니다. 그때도 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이 돌파되는 순간에 26거래일 연속 환매가 나온 겁니다. 질렸기 때문에. 기다리다 돌파가 나오니까, 그때 1800 정도거든요. 돌파가 나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환매가 다 나와버린 거죠. 그 이후에 지수 보시면은 2200까지 갑니다. 이게 최고 기록이죠. 자, 그 이후에 지금 현재와 모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는 1년 정도의 박스권이지만은 지금은 2년의 박스권이거든요. 2년의 박스권. 얼마나 지겠습니까? 수익이 왜 이리 안 날까 생각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에 있는데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고, 기간 자체도 길다 보니까 그 환매, 연속 환매 같은 경우도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28거래일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흐름이 나왔던가? 한 가지 공통점은 또 뭐냐면, 이 환매가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누가 물량을 소화했냐면은 2010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두 외국인이 그 환매 물량을 다 받아갔다는 것. 1992년 증시 개방 이후에 외국인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상기를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2010년과 지금의 흐름이 대단히 유사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과연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쪽으로 더 열어놓고 시장을 보는 것이 맞겠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펀드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이제는 됐으니까 앞으로 박스권 상향 돌파를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는 물론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강력하게 순매도를 했지만 최근 그래도 보자면은 투신권에서 순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물량 그리고 순매수 물량들 각각 업종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도 해주시죠.
네, 외국인은 중요한 게 이제 비차익 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3단 매수였죠. 개별매 종목 매수, 그 다음에 강력한 폭발적인 비차익 프로그램 동반한 매수, 그 다음에 개별 매수였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비차익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환매 규모 자체가 최근 10월 11일 전으로 보시면은 3일 연속 1,000억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 부분은 환매가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자, 외국인들 오늘 오랜만에 전업종 순매수죠. 매도는 없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업종인데 뭐 전기전자, 화학, 운수 장비, 철강, 유통 등등에서 전업종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기관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수 들어온 업종도 있겠지만은 전기전자, 음식료, 통신 쪽에 자 이런 쪽에 매도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아직도 환매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종목을 보니까 또 이제 외국인 매수 종목과 기관 매수 종목을 보시면은 뭐 딱히 제가 거론할 필요도 없죠. 삼성전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뭐 SK하이닉스, 뭐 대우조선해양, LG화학, 동국장 등등 뭐 많은데 오늘은 외국인이 파는 종목이 이상한 거죠. 예, 그 정도로 많이 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없는 돈으로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엣지 있는 종목, 낙폭 과대 종목, 모멘텀 종목이 많이 들어가죠. 어제도 그런 모습 보였고, SK이노베이션, 뭐 한국타이어, 기아차, 한국전력, KB금융 같은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매수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환매는 줄어들고 있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2045선까지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 지수를 설정하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일단 그 펀더멘탈이나 뭐 해외 돌아가는 어떤 협상 같은 경우도 보겠지만은 수급 시간이니까 수급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 목표는 합리적인 다음 목표 지수는 2080에서 2100포인트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렇게 보는가? 아까 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0포인트 초반의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가 됐지만은 2080에서 100포인트에 한 번 더 물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2000 물량이 제법 큰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목표 지수는 2080에서 2100포인트 정도가 되겠고, 거기까지 가는 구간에는 일단 당연히 대형주가 1차 타겟이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1차적으로 달리고 나서 목표 지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마 지수는 어려우니까 중소형주가 돌아가겠죠. 2차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어떤 종목인가라는 말씀을 또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쉬운 종목을 보자고 말씀드리죠. 지금 어려운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쉬운 종목을 사기 때문이죠. 현대차 말씀드렸고, LG화학, 뭐 삼성전자 이런 큰 종목 중에서 쉬운 종목을 지금은 따라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급등이 나온 종목은 그날 당일 따라붙는 것은 아니죠. 조금 늘릴 때 사는 게 맞는데, 일단 종목은 무조건 쉬운 종목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낙폭과대라도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환매로 인해서 기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좀 제외시키고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쉬운 종목을 중심으로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보다 구체적으로 관심 종목을 좀 제시를 해주시자면 또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차도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낙폭 과대 중에서는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일모직 같은 종목도 좋지 않습니까? 이벤트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린 자리에서 지금 또 양봉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틈새에서 한번 관심 가지면 좋을 대형주가 되겠고, 또 늘 말씀드렸지만은 NC소프트 같은 종목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3분기도 잘 나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중국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 10월 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20만을 찍고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충분히 돌파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라고 해서 꼭 빼둘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는 대형주가 달릴 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서울반도체 살짝 조정 나왔다 말았다 하는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두는 정도, 또 SN 같은 종목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나 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고 해서 꼭 제낄 필요 없이 실적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는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